안녕하십니까. 노동인권문화재 3색 토크 노동시장의 변화 코로나 시대의 노동 사회를 맡은 박상익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2020년 1월 한국에 상륙하면서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긍정적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고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노동 현장의 현실, 변화, 어려움 및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특히 특수근로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를 대변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입니다. 사회복지연대 김정일 사무국장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또뚜야 미얀마 상담원님, HM의 회원연합 노동조합 전정근 위원장님, 청년 유니언 라이더 노동조합 조봉규 부산 지부장님, 예, 이렇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김경일 사무국장님부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입니다. 사회복지연대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이고요. 최근엔 지역에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활동들을 또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이제 공공의료 강화와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어떻게 또 취약하게 내몰리고 있는지 현장을 발굴한 일들을 해왔었고요.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취약계층과 정말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환경을 소상히 토론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전정근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회원을 책임지고 있는 HMM 회원노조 위원장 전정근입니다. 우리 회사는 코로나의 최전방에서 이제 물자 운송을 하고 있는 선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우리 선원들의 그 기본권이 모두 다 전부 다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히 지금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 코로나 시대의 노동 이 삼색 토크를 통해서 선원의 문제도 한번 잘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조봉규 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봉규라고 합니다. 현재는 배민 라이더스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더 유니언이라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언 부산지부에서 지금 노동조합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다들 많이 힘들고 이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 그런 어려운 취약계층에 다들 계시겠지만 특히나 지금 제가 있는 그 배달은 요즘은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일감이 줄어들거나 했을 때 이렇게 노동자로서 어떤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저희가 그런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서로 이제 얘기로 나누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뚜야 상담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미얀마 상담원이고요. 부산 경남 지역 미얀마 공동체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또뚜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어려움, 그다음 코로나로 인해 닥쳐온 위기,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늘의 토론의 주제인데요.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곳에서 직접 체험하고 계시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처음 이제 안내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용 환경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좀 일정하지 않으신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지역에 원래 좀 계셨던 취약하신 분들의 생활이 어떠신지 두 가지 생각이 났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좀 사회복지 영역,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돌봄이라는 이슈가 많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돌봄 노동자분들이 좀 취약한 노동 환경에 계셨다는 것을 이번에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가 서비스라고 하죠. 집에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거나 어르신을 돌봐드리거나 장애인분들의 활동을 도와드리는 뭐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같은 분들이 다 바우처 형식으로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집에 가서 얼마만큼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느냐를 가지고 급여를 받으시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어떤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재가 서비스를 차단하게 되는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실직 상태와 비슷하게 놓여지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오히려 이제 또 역설적으로는 부산 지역에서 그렇게 뭐 왕성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대구 경북 사례에서는 뭐 장애인이 확진됐을 경우, 장애인 가족이 확진됐을 경우 이분들이 또 과도한 그 노동 환경에서 이렇게 24시간 장애인을 돌봐야 되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 노동자분들의 노동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 시설들이 또 휴관을 했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문제는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이 돼서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호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일하셨던 어떤 영양사분들이나 이제 식당에서 일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이제 차량 기사로 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급여 문제가 있었고요. 학교와 비슷한데 복지관에도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 강사로 생활을 영위하셨던 분들이 복지관이 운영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지고 말 그대로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학교 방과 후 교사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휴교하면서 방과 후 교실을 열지 못하면서 사실상 마찬가지로 실직 상태에 놓이시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돌봄이나 교육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으셨던 분들 아까 플랫폼 노동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활동 건수가 줄면서 소득이 좀 줄어드는 그런 좀 취약한 환경에 계신 노동자분들이 계셨다.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일 사무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멈춰버린 어떤 복지 시스템 속에서 우리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시설이 멈춤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종속되어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로 제공의 기회가 없어지고 또 급여를 받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지원하고 계신 우리 또띠아님께서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상담을 해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 받았던 어려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면서 요즘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출국이 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부에서는 2020년도에 일반 고용 허가제 외국 인력 신청은 5만 6천 명으로 개정되었는데 신규 노동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동부는 그 체류 기간이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그 만료 이후부터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그 MOU 그 고용 허가제에 체결된 16나라의 그 한국의 그 출국 그 준비인 그 이주 노동자들이 그 따라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또띠아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체류 기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그죠? 네네네. 그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그 문제 생기는 그 외에 그 한국에 오려고 준비한 그 16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이 또 그 1년 동안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체류 기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분들 대체해서 들어오셔야 될 근로자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못 들어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하고 유사한 어떤 형태의 이제 또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전정근 위원장님이 계신데, 지금 우리 또띠아 우리 상담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국에 체류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못 들어와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전정근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운회사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선원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들에게 발생되는 코로나19에 의한 피해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우리 현장은 그 화물 운송의 매개체인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에는 많게는 28명에서 적게는 19명까지 우리 선원들이 승선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그 전염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항구 및 공항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검역 조치로 인해서 입국을 하고 나서도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 이제 뭔가 그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선원 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제 결국 선원 교대 불가로 이어졌고 교대 불가에 따른 선원들의 원치 않은 장기 승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원들은 6개월에서 8개월을 승선하고 나면 교대하게 되는데 지금은 부득이하게도 교대 불가로 인해 12개월, 1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을 배에서만 보낸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의 이런 조치들로 상륙도 불가하고 가족 방선도 불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떠다니는 감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입국자가 이제 원활하게 이제 들어와야지 이제 출국도 원활하게 될 건데 입국도 생각보다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출국은 빠른 출국을 하도록 조치를 만들었지만 또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굉장히 큰 또 그 방역 시스템으로서 어떤 그런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교대를 많이 허용을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집단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부산항도 많이 폐쇄되고 뭔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그 항만 검역을 굉장히 강화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선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답답함을 이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나 회사나 이제 우리 선원들에게 무한한 인내만을 바라고 있는 현실이 참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제 떠다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원들은 이제 항해 중에도 어떻게 보면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물리적인 거리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한국항에 입항을 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원 진료가 불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위독하거나 촉각을 다투는 경우에도 이제 정말 코로나 검사를 이제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지만 검사가 이제 가능하도록 지금 많은 그런 가혹한 선원들에게 가혹한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전정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선원들의 장기 승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육지가 아니고 바다 위에 있는 배라고 하는 매개체에서 이제 1년씩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선을 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운항 중인 배에 승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승선 중에 이렇게 항구에 들어가서 이제 몸이 좀 아프고 하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병원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 조범규 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배달 라이더 분들을 이제 대표하시니까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배달 라이더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 같이 요즘은 그 배달 대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배달 대행이 그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가게에서 뭐 치킨집이라든지 피자집 특정 가게에서 이렇게 고용되어서 그 가게 배달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배달 대행이라 그래서 다른 대행사에 소속이 되어서 다른 여러 이 음식점들의 배달을 하고 이제 그 배달한 건수만큼 이제 보수를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배달 대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선 그런 형태의 일을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고용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도 아니고 뭐 사업자로 이제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사업자도 아닌 그리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좀 더 이해를 돕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그 회사에서 일을 시킬 때는 근로자처럼 여러 가지 지시와 통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배달 중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사장님이니 사고 처리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사고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전혀 지지를 않거든요. 지금 그 계약 형태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이 사실은 이 정말 노동자로서의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큰 그런 그 사각지대 중에서도 굉장히 좀 큰 그런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배달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늘기는 했는데 일단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 배달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그 내가 뭐 예를 들면 바이크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기름값도 내가 대야 되고, 일하면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이제 내가 처리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을 벌려면 배달을 가급적이면 많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이 국가적으로 그런 플랫폼 회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발생되는 것들이 배달료를 라이더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직장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자영업자분들 수입이 많이 감소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배달로 많이 뛰어드는 지금 추세에 있거든요. 이 플랫폼 회사들은 라이더 이 배달원들의 숫자가 늘면 자기들 임의대로 이 배달료를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이 수입의 안정화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 근로자였으면 최저임금이라는 뭐 최소한의 이 하한선이라도 있는데 저희 배달료는 이제 그런 어떤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깎으면 깎는 대로 그냥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면 이제 회사와 저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로를 이렇게 일을 시킬 때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여러 지시와 통제가 마치 근로자처럼 이루어지는데 사고가 나거나 회사한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마치 남남인 것처럼 당신은 사장님입니다. 모든 거 직접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플랫폼 형태의 이런 노동이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플랫폼 노동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제도적 장치는 전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사실은 사장님이 아닌 이 노동자,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이 그런 그분들의 인권이 사실 많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지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이 받은 어떤 고통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플랫폼 저희 이제 코로나 시대로가 이제 길어지면서 뭐 일단 배달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배달도 늘고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 라이더 수입이 뭐 얼마더라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 그 반작용으로 어마어마한 이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났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플랫폼 노동이다 보니까 회사가 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져야 되는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근로자에 비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전문적으로 배달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회사가 져야 되는 어떤 보호장치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실제 통계에서도 배달 중에 이제 사고가
배달이 물론 많이 늘어서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배달 사고도 많이 늘은 걸로 통계적으로도 이제 이게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더 이 좀 법의 사각지대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봐집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배달하는 것은 이제 물량은 확보가 많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또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내부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각 사업장에 미친 영향은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영향밖에 지금 이제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법한데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은 한번 머리를 한번 잘 짜내서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이 계시는 사업장에 한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당혹스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맞춰보자면 조금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좀 그렇게 좀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 청도 대남병원에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겼을 때 그리고 부산 지역에도 최근에 헤트라 요양병원에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어떤 대규모의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해서 큰 문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코호트 격리라는 것도 되게 인권 침해 요소가 많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돌봄 노동자분들의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이 억압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쉽게 인식되기도 하다가 오히려 이제 최근에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아 저런 대규모 수용 시설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을 큰 시설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으는 일이 참 좋은 일이 아니구나,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인식 전환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좀 끼워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것도 다 역시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감염병 영역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의료 영역에서 상당히 비주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영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그다음에 응급의학과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동안 그만큼의 처우를 받지 못하시고 일하셨는데 실내로 이제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처우가 열악하시고 지금 부산에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은 그 비정규직이십니다. 뭐 비유하자면 이제 살인 사건을 민간 탐정이 수사하는 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좀 드러나지 않았나. 돌봄 어떤 사회 정책의 영역에서 돌봄이나 공공의료나 이런 영역들이 조금 그동안 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아 이게 사회의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좀 인식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피해 사례만 쭉 듣다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돌봄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아직 인식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노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좀 근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있던데 HMM이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실기 위해서 이제 컨테이너선을 2척을 더 투입을 하고 미주라인에 이런 경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HMM 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긍정적인 수혜를 좀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뭐 긍정적인 게 있습니까? 예, 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그 생필품의 그런 사용량이 늘어가지고 물동량이 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노동자 선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긍정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열악했는데 더 열악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물동량에 대한 이동량은 많았는데 우리 배달 물량처럼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근로자들한테는 이것이 그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근로 환경은 좀 개선되지 않는 더 열악한 쪽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우리 또뚜야님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득을 수혜를 본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긍정적인 변화가 별로 없지만 그 미얀마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로에 좀 관심 갖게 되고요. 그리고 좀 세계 이 뉴스나 이런 것들에게 좀 더 예전보다 좀 관심 갖고 몸을 잘 챙길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 긍정적인가 모르겠지만 네. 예. 우리 또 전에 말씀은 이제 우리 미얀마 우리 근로자분들이 상호 간에 이제 안부를 묻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 서로에 대해 그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또 세계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 현장에는 별로 없었다, 그죠? 네, 별로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거의 없고 그죠. 자, 우리 언론에서 가장 이제 요즘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가져온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 우리 뭐 흔히 얘기해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제 3자가 봤을 때는 물동량이 늘어나서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동량을 늘어난 만큼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수입도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 주식도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늘어난 뭐 대표적인 일단 일자리가 배달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들도 뭐 수입이 라이더들의 수입이 뭐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많이 나왔고, 뭐 일단은 이게 플랫폼 노동 혹은 뭐 배달 대행 이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커지고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그런 일자리에 대해 좀 알게 된 것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 특수고용직 그리고 근로자도 아닌 사업자도 아닌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 이 배달뿐만 아니고 그 특수고용직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우리 배달 같은 경우는 뭐 산재가 좀 부실하게 돼서 산재가 뭐 안 된다든지 안 되는 조건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전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달 중에 나도 모르게 실수로 뭐 신호 위반을 할 수가 있는데 신호 위반했다고 또 산재가 안 된다든지 다쳐도 이렇게 보장을 못 받는 경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배달 오토바이로 보험을 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가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거든요. 외제차보다 더 비싼 수백만 원 혹은 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보험료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험료의 뭐 어떤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 배달 플랫폼 노동 이런 일자리 자체가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의 인식이 생기면서 조금 이제 뭐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그런 계기는 되었다. 그런 부분이 뭐 긍정적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뭐 일하면서 뭐 뿌듯한 점은 자가격리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확진자분들. 근데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런 배달 확진자 대개 혹은 자가격리 하시는 분 대개 직접 배달을 가거든요. 실제로 저도 많이 갔었고 실제로 그런 분들 그 뭐 요청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가격리 중이니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가는데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을 뚫고 물론 우리 이 시대의 영웅 코로나 시대의 영웅에서 뭐 간호사분들 많은 그런 영웅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에 못 미쳐도 그래도 조금은 위험을 뚫고 그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조그만 자부심은 또 생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직업군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들을 이제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긍정적인 방향이었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이 코로나가 주는 고충과 고통이 더 많다라는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우리 현실의 어떤 노동에 주는 고통의 어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그 조범규 우리 지부장님께서 경험하신 뭐 어떤 예를 들면은 뭐 해고 사례 아니면 실직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있다면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뭐 해고 사례 뭐 이런 것보다는요. 그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어쨌든 내가 일감을 받아서 그 일감을 수행한 만큼만 이제 그 보수를 받는 형태거든요. 뭐 어떤 뭐 시급이 있다든지 뭐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는 이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이 노동자분들이 아니고 플랫폼 회사거든요.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의 수혜를 입고 있는 이 대상은 플랫폼 회사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달이 늘었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플랫폼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가 아니고 일감을 이제 수행한 만큼만 받고 그 일감은 어찌 됐든 한정된 뭐 늘기는 해도 어쨌든 제한적인 그 일감인데 그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내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 하시던 분,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 심지어 뭐 교수님도 대학교 교수님도 이게 배달하시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코로나로 인해 이 회사는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는 와중에 그 밑에서 노동자들은 더 치열하게 이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초기 한 여름까지는 뭐 수입이 어느 정도 뭐 늘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 잠깐 이제 뭐 수익이 오른 게 그렇게 또 막 어마어마하게 막 수익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평소보다 그냥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아주 잠깐 일시적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 많은 일감, 그 한정된 일감을 그 많은 라이더들이 서로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들은 뭐 실직이란 말도 사실은 표현도 쓰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일이 없으면 그게 실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지만 일감이 없으면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그 주문이 들어오는데 핸드폰을 그냥 멍하니 보고 그냥 그 길거리 추운 바람 맞으면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시급이 있다든지 뭐 근로자들은 시급이든 뭐든 대기 시간도 다 근로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이제 수입이 되지만 우리는 그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전혀 수입으로 이렇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멍하니 이제 그 추운 찬바람 맞으면서 대부분 지금도 바깥에서 아마 코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멍하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실직 아닌 실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게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우리 그 조범규 우리 지부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이제 현실에 있어 가지고 이제 배달 물량은 좀 늘었는데 그 물량 대비해서 다른 산업체에서의 실직자들이 다시 배달 라인으로 유입되면서 그 수입은 역으로 감소하는 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법적 제도가 또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고충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전정근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우리 선원들은 뭐
대양을 항해한 선박에서 이런저런 고충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또 겪고 있는 고충이 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 교대 불가에 따른 이제 휴가 중인 선원들의 그 수입이 감소하는 점과 그리고 이제 장기 승선에 따라 이제 수감 생활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것들이 정신 이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사직서를 써도 사직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우리 선원들은 하선 일부로 사직이기 때문에 그 하선을 하기 전까지는 근로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해고를 당했으면 좋겠는 상황도 발생을 하지만 그 해고가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선하는 그날까지는 근로를 해야 되고 이제 그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떨어져 생이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아기를 낳고 아기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방선이라든지 동승이 허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간 모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아기가 다 크고 돌잔치까지 다 하고 나서 아기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이별들이 우리 선원들을 정말 힘들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아기가 출산을 한 다음 1년 뒤에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물을 1년 뒤에 보는 거고 그죠? 영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죠? 예, 그런 상황이고 실제 우리 선원들이 아마도 이제 육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이 이제 육지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동이 그나마 자유로운데 선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두를 떠나게 되면은 바로 감옥입니다. 예. 핸드레일을 뛰어넘으면 바로 이렇게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고 사직서를 써도 이제 집에를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아주 힘겨운 어떤 사회생활의 한 단편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코호트 격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께서도 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의 삶과 그다음에 이제 취약 노동자분들의 삶을 좀 나눠서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코로나19 유행하면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의 폭행 사건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분들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상담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이 좀 이제 폭행 사건이 많이 있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예, 폭행 사건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그에 관련된 좀 뭐 트라우마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좀 미비한 상황에 있고요. 이 코호트 격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지역에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생활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제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일하시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자차로 퇴근한 다음에 집에서도 방 밖에 나오지 못하게끔 하고 주말에 여가 생활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회복지사가 감염의 통로가 됐을 때 책임은 다 네가 져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구상권 청구를 노동자에게 하는 뭐 이런 분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시도했다가 이제 반대를 하면서 조금 부산 같은 경우는 완전 도입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취약하신 분들의 어떤 그 이제 노동 환경을 볼 때 대표적으로 일용 근로가 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좀 줄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원래 좀 일량이 들쑥날쑥하기도 했는데 저소득층 분들 대다수가 일용 근로로 좀 소득을 영위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용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한 사례가 좀 안타까웠는데 일용 근로를 하셨던 분이 그 이제 일자리를 이제 지속하지 못하셔서 소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월세를 한 2달 정도 밀리신 겁니다. 2달 정도 밀렸더니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거리에서 발견이 되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노동을 이야기를 하는 자리지만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할 때 주거 상실로 이어지고 주거를 상실하게 되면 이제 수급, 그 노숙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노숙을 하지 않거나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도 뭐 계시겠습니다만 수급 신청을 하면서 삶을 조금 이게 부족하게라도 영위하시거나 노숙을 하시거나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세 부류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좀 대안이 아마 뒤에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초기 때 노인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수급이 아니신 분들, 비수급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길에 보면 왜 담배꽁초 주우시거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노령연금하고 노인 일자리 소득으로 해서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60, 이제 합쳐서 좀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100 조금 넘게 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초기 때 완전히 사업장이 다 중단되면서 뭐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 노령연금 가지고만 생활하셨던 분들 중에는 한 달에 2만 원, 5만 원으로 생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이 끊기면서 생활이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시는 취약계층 분들도 계셨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그 재가 서비스, 어떤 돌봄 서비스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또 안전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제 집에 어르신을 돌보러 가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뭐 공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민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마찬가지로 어떤 무슨 보호센터, 뭐 어르신 뭐 주간보호센터 이런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센터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느냐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스크를 구하고 스스로 방역을 준수하면서 자기가 노동 현장에 일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과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미흡했던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중단되면서 좀 취약하신 분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좀 복지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는 현상들도 보였고요. 복지 현장에서 돌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좀 있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19가 결국은 이제 취약계층, 더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들한테 더 가혹한 고충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뭐 현실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빨리 개선이 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 우리 대응책을 얘기할 때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또야님께서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이렇게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출국이 어려워진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부에서 취업 활동 기간 52일 연장해 주잖아요.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고요. 그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출국 기간이라고 줍니다. 그것은 차이가 뭐냐면 취업 활동 기간은 일할 수 있는데 그 퇴사한 사람들은 절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출국할 때까지 그 수입도 없고 머무는 그 기숙사도 없고 그렇게 모여서 어디 공동체나 친구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수입도 없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말까지도 연장했으니까 벌써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공항에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나라 사람들라도 미얀마 사람들라도 미얀마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갈 수도 없는데 한국에서도 일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휴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은 고용허가 제도 때문에 마음대로 입국할 수 없고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사인을 해줘야만 입국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사업주가 핑계가 뭐냐면 자가격리 시설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입국에 동의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휴가 가다가 미얀마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따라서 차별 문제들이 회사 내에 또 뭐 갑자기 해고 당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임금 체부나 그 퇴직금 체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건수만 많이 늘어나고요. 계속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휴업급여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쉬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절대 지급 안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 이렇게 산타나 인권 단체들이 있으면 가서 산타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멀리 그 동네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어디 신고해야 되지 않고 어디서 산타 받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시 근로자 재입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4년 10개월 동안 한 회사에만 계속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국을 못하면서 본국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다시 재입국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국 못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성실 근로자 재입국한 사람들에게 사업주는 그 퇴직금이나 마지막 임금은 지급 안 하면서 다시 입국할 때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회사가 폐업하거나 다시 재입국에 대해서 사업주가 허락 안 해준다라고 취소해버리면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임금 체불,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도 저희 센터에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로 된 그 코로나 관련 정보 그런 것들도 받기가 엄청 어려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고충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뭐 안전 수칙, 뭐 위생 수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어나 영어로는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얀마어로 이렇게 제공이 안 될 경우에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면 이제 우리 사정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체류 기간이 이제 연장이 안 되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게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불법자가 되는 그런 문제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근로를 성실히 하신 분들이 이제 미얀마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성실 근로자라 그래서 재입국이 이제 용이한 그런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입국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 사업장에서 남겨두고 간 임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 이런 것들을 이제 지불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고충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사업주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또띠아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사업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우리 또띠아님이 생각하고 계신 어떤 정책의 어떤 개선 방향이나 아니면은 또 뭐 또 다른 또 아이디어 이런 게 있다면은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차별이나 혐오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은 본인에게 뭔가 해지지 않을 때까지만 소용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선진국이 되더라도 또 뭐 교육을 잘 받아왔더라도 그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에게 무언가 가지고 해치게 될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 끼는 것도 남을 위해 보다는 본인 스스로로 보호하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하는 것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V 광고나 뭐 이 SNS 광고, 인터넷 광고 할 필요 없이 마스크를 잘 팔리는 이유도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걸릴까봐 걱정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그 생기는 불평등, 특히 그 이주 노동자들에게 생기는 혐오, 차별, 그리고 한국 사회에 그것은 그 한국 사회의 그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그 해지게 될까봐 겁내는 공포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그 임금 침해 그리고 노동력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그 일자리를 위협하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그 외부인으로 바라보는 노동 분교적 시선 또한 그 공포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 법과 제도의 개선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또띠아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제 사고 방식, 생각
이게 차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법과 제도로서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이 차별적인 대우를 없애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뭐 정책이라 한번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네, 저희 이주 노동자들은 그 가장 한국의 그 바닥의 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 요즘 지금 저 이주 노동자 고용 허가 제도 예를 들어서 고용 허가 제도는 저는 그거 그 없애버려야 되고 생각합니다. 고용 허가 제도 계약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그 회사를 바꿀 수 없는 걸로부터 많은 그 노동 침해, 노동권 침해, 임금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처럼 그 본인 원하는 업체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이 고용 허가제를 없애버리고 노동 허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저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고용허가 제도에 대해서 뭐 이해를 좀 돕자면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 가지고 노동부에 사전 신청을 해서 외국인을 이제 도입을 할 때 인원수를 허가를 받고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에 의해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장을 이렇게 함부로 이탈할 수 없는 사용조의 허가가 있어야만 또 사용조의 승낙이 있어야만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주 노동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같이 발생되었을 때 이제 임금 체불을 내는 것들을 발생시킨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또야 상담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랑으로서 좀 치유가 되고 또 법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서 잘 진행되기를 좀 소원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선원들이죠. 우리 선원들을 대표하고 계신 우리 전정건 위원장님께서도 좀 전에 선원들의 어떤 상륙 문제, 병원 문제, 그다음에 하선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문제점들은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뭐 정책도 오늘 가져오셨을 것 같고.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 선원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업계는 아직까지는 이제 선원들에게 무한한 인내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박에서 양성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선박이 14일간 묶이게 되고 그만큼 화물 클레임도 받게 되고 그 경제적인 매몰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사 차원에서도 방역을 굉장히 강화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 다 선원들의 인내로만 이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 차원에서라도 이제 경력금을 마련해 보려고 이제 노력 중이긴 하지만 이런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이 아닌 재난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하겠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 정부 차원에서라도 가족 방선이 허용될 수 있도록 또는 상륙의 그런 절차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게이트에 그 선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게이트에 코로나 검사 장비를 설치해서 빠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줄인 후에 선원들의 기본권이 영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이런 모든 것들을 노사 간의 협상으로 떠넘기기에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으므로 서로 간의 양해와 분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선원들이 부두에 이제 접안을 했을 때 이제 육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이해를 못 해요. 이 상륙의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타고 계시다가
차 문을 열고 내리면 이제 우리 도로변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배가 그런 겁니다. 배가 물에 떠 있다가 부도에 딱 제반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 문을 열고 이제 육지에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 육지에 내려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사는 시장이나 이런 데 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사회가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그 시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 때문에 지금 방선도 안 되고 이제 동선도 안 되고 상륙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선언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선언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어떤 뭐 정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의 선언의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그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지금과는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화된 방역과 그러니까 선진 방역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선원들의 그런 기본권을 좀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이제 강구해서 좀 더 이제 근무 환경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정근 위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께서는 좀 전에 이제 우리 그 의료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분들을 그러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정책적인 대안을 이야기할 때는 큰 틀에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경제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그 경제가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약한 고리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삶을 겪게 되셨고요. 그래서 먼저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득 보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간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뭐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재난지원금 지급도 뭐 이제 그때 당시도 선별 지급 때문에 논란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네. 이런 좀 이렇게 소득 보장 정책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이라든지 실직하면서부터 모든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바로 다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뭐 노숙이라든지 다른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발현되지 않게끔 그 상황에서 바로 어떤 소득보장 정책이 개입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빈곤 해소의 측면에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 기초생활 수급 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 계신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고, 이거 안타깝게도 질병이 꼭 빈곤과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공의료도 감염병 치료를 위해서 강화도 돼야 되지만 감염병 치료 외에도 좀 이게 저소득 위기 상황이 되신 분들이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돌봄 노동자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주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은 그 쉽게 말하면 민간 위탁이나 민간 사업자에서 제공했던 돌봄 사회복지 영역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 공공에서 직영하겠다는 취지의 하나의 공공법인인데요. 광주 사회서비스원 출범할 때 광주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공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는 차차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대구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에 들었었고요. 근데 부산은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정말 돌봄이 필요한 현장에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잘 받지 못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돌봄을 제공하신 분들의 노동 환경이 너무 지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좀 요양보호사나 아이 돌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 지원사나 이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근로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강한 노동이 건강한 서비스를 만든다. 얼마나 돌봄 현장에 계신 분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느냐가 그분들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이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좀 직접 제공할 수 있을까? 공공에서 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동안 민간 시장에 맡겨왔던 부분을 어떻게 좀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모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보건의료 노동자분들이나 사회복지 노동자분들이 많은 좀 빈곤 계층들을 만나기도 하고 노동 강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 지원이나 트라우마 치유 지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선 보건소나 이 보건의료 현장은 사실은 인력난이 너무 커서 심리 지원도 필요한데 조속히 좀 뭔가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인력이 좀 충원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역학조사하신 분들 집단 감염 사례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새벽 3시, 4시에 퇴근하시고 7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2-3시간도 못 주무시고 일을 하시던데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좀 인력이 충원이 돼서 조금 이게 로테이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부산의료원도 사실 이제 제 집단 감염 이번에 헤드락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태가 생겼을 때 치매 환자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리시다 보니까 코로나19 치유만이 힘든 게 아니라 치매 환자분들이 막 기저귀를 던지시고 막 이런 이제 치매에 대한 요양 서비스가 상당히 시급했는데 간호사 한 명당 한 분을 돌보기에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물도 못 먹고 일을 하신다고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그런 노동 강도에서 일을 하셨다는 게 조속히 조금 어떤 그런 현장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 충원되는 게 코로나19 극복도 당연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좀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3가지 꼭지로 좀 소득 보장 정책이 좀 강화되고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좀 높이고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어떤 심리 지원이나 인력 확충이 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 되면은 아주 좋은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요약을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가난이 지금 가난을 치료하고 있고 빈곤이 빈곤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치료의 대상이 되는 빈곤과 가난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튼튼한 그러한 주체로 만들어서 이 가난과 빈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빨리 그 시대가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은규 지부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그죠?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플랫폼 노동은 정말 좀 그 노동 정말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또뚜야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뭐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뭐 이렇게 관련 법이 좀 미비하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 또또야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난 건데 최근에 그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도 외국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건당 이 얼마씩 이렇게 금액을 받는데 거기에 또 회사가 건당 수수료를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200원, 300원, 400원 예를 들어서 3,000원 한 건에 3,000원을 받으면 거기에 300원을 떼면 이제 2,700원을 가져가는 꼴인데 그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외국인 이제 배달 대행을 하시는 외국인 분인데 그분한테만 그 회사에서 다른 이제 우리 한국인들 배달 노동자들도 있는데 그분한테만 20%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건당 수수료를 내왔다는 거예요. 그럼 3,000원이면 이제 20%면 600원이니까 2배잖아요. 금액이 또 3,000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달이 4,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퍼센트니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 플랫폼 노동 배달 대행 이런 세계에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부당한 것들 중에 이제 방금 이제 떠올라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회사가 이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는
회사가 슈퍼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슈퍼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슈퍼갑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수료를 얼마를 받아도 누가 이렇게 제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뭐 최저임금보다 낮게 이제 급여를 주면 이게 불법이 되지만 배달료는 아무리 깎아도 누구 하나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배달비도 뭐 이렇게 그 가맹업소 이 음식점을 유치한다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낮추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계약 뭐 얼마로 계약을 하거나 건당 얼마 이렇게 계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일단 정말 법적인 장치들이 정말 이 플랫폼 노동 쪽에는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이 노조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최소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안전 배달료라고 최소한 그 하한선 정도는 최저임금처럼 하한선 정도는 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시간으로 배달료를 깎는 회사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대한 이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실시간으로 그때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얼마나 나와 있느냐 프로그램을 딱 켜면 그 배달하는 사람들의 위치랑 GPS 모든 것이 다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달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실시간으로 금액이 100원, 200원, 300원 쭉 깎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자기들 수익을 위한 그런 부당 행위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장치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뭐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안전 배달료 최소한의 한선만이라도 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회사가 이렇게 칼질을 못하게끔, 특히 배달은 뭐 이렇게 금액이 낮아지면 그러면 더 많은 건수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시간에 많은 배달을 하려면 결국은 운전은 더 험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안전 배달료에 관한 부분 일단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건 느낀 건데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일단 배달 노동자들과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아주 협소하거든요. 그 내용이 배달 노동자들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항들이 굉장히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것도 최근 올해 1월에 이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고용자들을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된 건데, 정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형식적으로 그냥 넣어놨다라고밖에 안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배달 노동자들을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거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염법과 관련된 또 사안이 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초에 코로나가 모든 이 대한민국 처음 겪는 일이니까 당연히 없는 거는 맞는 거긴 한데, 이 어떤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를 뭐 개인이 잘하면 뭐 되지 않느냐. 그리고 회사에서 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 그 회사를 뭐 이렇게 차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배달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뭐 확진자분들 혹은 확진자가 나온 집이나 확진자가 나온 그 건물, 빌딩, 회사 이런 곳을 저희는 직접 이제 가야 되거든요. 내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순간에 어떻게 감염이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서도 그 예전에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 다 끼고 대화도 안 했는데 약 한 2, 3분 있었는데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배달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정말 많이 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이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새로 나중에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된다면 배달 노동자들한테 감염법은 그 일반 그 회사원분들은 거기를 회사를 안 가면 되지만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문하신 그분들의 댁과 회사와 뭐 건물과 이런 것을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그 고려를 해서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이 배달원들이 감염이 되면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음식점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뭐 아파트 회사 건물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하루에 뭐 적게는 뭐 한 30건에서 많게는 뭐 50건, 60건도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진짜 그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번 이제 감염이 돼서 정말 전파가 되면 정말 이 어떻게 누가 어떻게 감염됐는지 그 역학조사도 못할 만큼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고 저 굉장히 지금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게 발생하고 나서 뭐 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이 이제 현실에 발생되는 어떤 모든 문제들을 이제 제도와 법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법 제도가 빨리 따라가줘야 되는데 추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봉규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안전 배달료가 책정이 되고 뭐 하다못해 우리 거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영 운임제가 채택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요금제가 만들어지고 또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또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근로기준법상에도 들어간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죠? 우리 노동자들이 잘 연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노동 시장에 관련된 어떤 애로 사항들,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사항들, 또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흘러온 순서가 코로나19로 발생되었던 문제점, 그다음 애로사항, 그다음에 긍정적인 방향, 그다음에 대응 대책 이런 순으로 쭉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 분들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발생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그 전정건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 우리 선언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 4가지: 교대, 상륙, 방선, 동승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서 게이트에 하기도 검체 채취 그 타액을 이용한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를 해서 우리 입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를 하고 그 강화된 방역을 통해서 우리 선원들의 기본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런 장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조봉규 우리 지부장님. 네, 그 배달 대행 그리고 배달 대행 외에도 플랫폼 노동이 정말 많이 활성화가 지금은 돼 있고 더 시장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도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늘 그렇지만 법은 항상 한 박자 늦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이만큼 커지고 이 노동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이만큼 늘어났는데 법은 자꾸 그 예전에 과거에 일하던 그런 노동자분들을 판단하는 과거의 형태의 노동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도 아니면서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런 뭐 썩 듣기 좋지 못한 이런 단어가 이제 생겨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문 뭐 조사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그 설문 조사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노동자냐 혹은 근로자냐 사업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설문조사 하실 때는 그 문항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플랫폼 노동은 정말 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전혀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업자냐고 보면 또 전혀 사업자는 또 아닌 거예요. 사업자를 뭐 내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종속이 되어서 지시와 통제를 받고 근로자랑 똑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만 그런 어떤 이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직은 회사에만 이득을 주는 이건 잘못된 어떤 이 분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플랫폼 노동 사각지대로 인해서 어떤 인권이 침해가 되는 행위가 더 줄어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또야님 준비되셨나요?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열악한 환경이라는 단어 들었어요. 뭐 자꾸 쓰게 돼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뭐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자주 씁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인데 뭐 꽂히면 되는데 이것을 항상 제가 뭐 20년 동안 이 열악한 환경에 막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법 제도 개선까지 요구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있는 법 그대로, 있는 이 제도 그대로까지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처럼 코로나 화상이 이렇게 생기니까 가장 먼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일하는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그보다도 이 법 제도 수준대로 이렇게 자기 권리를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잠깐 비슷하게 답을 드린 것 같아서요.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대안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하신 분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시고 주거를 유지하시던 분들이 뭐 노숙까지 하시게 된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 안정 정책이라든지 소득 보장 정책이라든지 기초생활 보장제도였던 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든지 좀 더 사회 전반에 좀 이런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보완돼야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재가에 가셔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신 분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서비스원이라든지 좀 정부에서 이런 공공재적인 성격에 있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방과후 교사분들도 이제 학교에 이제 대부분이 다 위탁 형식의 고용 형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고용 보장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 지원이나 인력 충원이 좀 당장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사회 안전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흐름이 다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이해가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사회 전반이 이제 다 건강해야 저는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뭐 지역에서 여러 정책들이 생산되고도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내년에 뭐 보궐선거라든지 이후에 있을 선거에서 좀 이런 정책들이 지역 단위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노동자가 건강해야 또 사회가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우리 이 지금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지쳐 있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스스로가 지혜를 모으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뭐 새로운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또 사용자가 노동자의 뜻을 좀 더 존중해주고 뒷받침해준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려움이 더 큰 열매로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노동자가 겪고 있는 이 고충,
이 고통, 이 어려움에 대해서 사용자와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노동자 역시 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면은 더 큰 긍정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의 노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